간밤 사이에 있었던 이슈부터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뉴스까지 파헤쳐드리는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사회 이슈를 풀어줄 우리의 친절한 귀여운 시사요정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너무 강렬했어요. 어떤 이정재 씨 그 성대모사 때문에 어제 밤에도 잠깐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했어요. 네. 오늘도 좀 준비하신 게 있나요? 오늘 뭐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예. 아까 수사 버라이어티라고 하셔서 네. 저도 수사 요정인가 싶었던 생각이 좀 잠깐 들었고 현장 수배 25시인가 싶기도 했고 아침에 초반부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삐지를 깔아주셔야 되잖아요. 네, 순서 말할 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네. 그 키워드 대신에 사람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아, 이러니까요. 그렇죠. 네. 밑에 빨간 줄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쾌한 두 남자와 함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아, 숫자는 진짜 저는 뭔가 숫자는 뭐 아무래도 짐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82%대 80%? 네. 적용되는 게 많죠, 이거는. 그죠? 아, 맞죠. 그래요? 네. 미국과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지 물어봤을 때 나온 이 숫자라고 합니다. 부정 네, 수치가 국제사회에서 네. 반중 여론이 얼마나 좀 확산되고 있는지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9개 나라 국민 24,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상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이 전체 82%를 차지를 했고요. 한국인은 80%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저렇게 확산된 뭐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일까요? 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좀 반중 여론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7년 그렇죠. 사드 배치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코로나의 좀 진원지다.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느끼고 있는 나라가 뭐 여러 나라가 또 집계가 됐는데 독일과 캐나다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독일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약 87% 정도가 나왔고요. 호주와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86%, 83%, 뭐 80%를 다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 의외예요. 사실 한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장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여론이 그렇죠.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중국 사람들에 대한 반중 여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그 중국에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이건 뭔가 음모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좀 중국 관영 매체들은 어떤 보도를 내놓고 있냐면 반중 여론의 중심에 글로벌 미디어 제독으로 불리는 루퍼트 아, 모독. 언론 탓이다? 네, 네. 루퍼트 모독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이 루퍼트 모독이라는 분은 폭스뉴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요, 뉴욕 포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언론계 재벌인데 미국 언론에 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라는 중국 매체가 지난해 어떤 기사를 냈냐면 모독과 그의 언론 제국이 반중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뭐 이런 좀 자극적인 내용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머덕 소유 언론사가 정치, 언론, 학문 다방면에 걸쳐서 반중 여론을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가 뭔지 하고 찾아보니 머독이 중국 관련 시장을 진출을 타진을 했는데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손해를 보고 철수한 다음에 약간 지금 복수심에 이런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의 어떤 미디어 재벌 때문에 네. 그 많은 나라에서 네. 이런 게 확산된다. 뭐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좀 반일 감정 때문에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선수들이 같이 중국, 한국이 하나가 되어서 맞아요. 타도 일본을 외치면서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경쟁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예전에 책으로도 많이 읽고 했었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또 러시아 사이에 이제 껴있는 나라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다른 우리 이웃 나라에서 좀 군사적으로 특히나 이제 재무장을 시작하려고 할 때 좀 안 좋은 그 네. 인식을 좀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엔 또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대립각을 네, 세우다 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사실 지혜롭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게 중국식 사고인 것 같아요. 그 루퍼트 머저기 호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재벌 한 사람이 언론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인데 네, 근데 중국은 맞습니다.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시각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세계관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말고는 원인을 댈 수 네. 없는 자기 합리화, 국가 합리화예요. 그러면 근데 예.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 되게 많이 놀랐대요.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면 퍼주기를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고 국가 노력했잖아요. 차원에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무역 전쟁이 시작되니까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미국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적잖이 학자들이 당황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정도 될 줄 모르고 많은 나라들이 나름 반반 정도 중국 편을 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뭐 소프트 파워의 문제인가 무엇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게 의외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는 좀 당연한 결과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해석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이건 분명히 세뇌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국가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럼 뭐 중국 여행 안 가고 일본 여행 안 가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누리꾼들이 뭐 김치는 누구 거고 한복은 누구 거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이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부르는 네. 그 비하하는 네. 언어 막 이런 거 네, 써가면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조금 이성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여러 상장사라던가 네. 여러 회사 관계자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중국 시장 진출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중국 시장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구와 많은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컵 한 개만 중국 사람들이 한 개씩만 사줘도 이게 네. 인구가 원체 사실은 많으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파급력이 있는 게 컨텐츠 산업 네. 맞아요. 있을 수 있고 네. 화장품, 뷰티 산업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 소비하는 뭐 컨텐츠 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화장품의 양을 헤아렸을 때 국내 적잖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 그리고 중국과의 우호적인 무역 관계를 항상 이렇게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현재 중국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나 뭐 중국 정부나 좀 우호적인 관계를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맺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도 사실은 좀 드는 것도 있습니다. 거꾸로 교류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경제 교류가 너무 많으면 중국도 우리나라도 네. 정치적으로 계속 갈등만 빚을 수는 없는 거죠. 맞죠. 서로에게 네.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도 풀어나가야 네, 된다. 자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도 봤었던 게 가끔 이제 자연재해가 나타날 때 있잖아요. 지진이라든가 쓰나미, 화산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었을 때 그래도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애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그렇죠. 줘야 되는데 일부입니다. 근데 일부의 누리꾼들이 굉장히 이제 자극적으로 댓글들을 달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나라에 또 퍼날라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이건 굉장히 일부의 편협한 시선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어떤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만들면서 불필요하게 이제 자극이 되고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거든요. 네. 가장 국익에 우선이 되는 부분들로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하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어쨌든 이 민간에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거는 참 필요한 일인 필요하죠. 것 같아요. 네. 예. 자, 두 번째 제가 기대하고 있는 키워드. 네. 두 번째 키워드. 라면 소비량 1위국. 이거 뭐 말해 무엇합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이자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두 분께 당연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잖아요. 바뀌었나 보네요. 그러면. 아유, 약간 좀 눈치도 빠르네. 코리안 프라이드가 좀 있으시네요. 라면 소비에 있어서는. 하지만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베트남이요? 조사가 됐습니다. 쌀국수 아니고요. 약간 쌀국수를 대표적으로 면에 또 진심인 나라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베트남이 요즘 최근 들어서 아주 라면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농심 및 세계라면협회가 발표한 2021년 세계라면 시장 자료 아, 그런 인용해서 것도 있구나. 베트남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이 87개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1인당 라면 소비량이 87개요? 네.
그러면 365일 중 그러면 4일, 5일 만에 한 번씩 다 라면을 먹는다는 거야? 한 맞습니다. 사람이? 1년이 365일이니까 대충 나누면은 대충 네. 사흘, 나흘 네. 한 번씩. 대충 네. 나눠봐요. 그러니까 여기다 1년이 뭐-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주말에 한 번? 네. 이렇게 한번 먹고 주중에는 네, 네. 그러니까 주중에는 주말은 매일 먹고 주중에 네. 어떤 주는 먹고 어떤 주는 안 먹고 이렇게 되는 딱 거니까. 맞네요. 네. 네. 참고로 생각보다 좋네요. 참고로 라면 강국 한국은 73개로 2위를 차지했고요. 73개. 차이가 좀 나네요. 네. 네팔이 55개로 3위를 아, 차지했습니다. 네팔도 많이 먹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몰랐는 부분인데 한국 아까 계속 말씀하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라면 소비량이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또 만약에 저희가 또 라면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 그 수많은 라면 조리법. 네, 네, 진짜 네.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베트남이 1인당 라면 소비량이 2019년에 55개였다가 2020년에 72개로 갑자기 급점프를 했고요. 네. 지난해 87개까지 늘면서 이제 세계 1위 자리까지 탈환을 한 건데 베트남 라면 시장 규모가 2019년도에 50억 개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 86억 개로 지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쌀국수도 있는데 그쵸. 왜 이거를 계속 라면을 찾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최근 베트남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라면이 사실은 수입 식품이다 보면은 조금 가격이 쌀국수보다 비쌀 수도 있잖아요. 거기선 좀 더 비싸더라고요. 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사도 괜찮겠다.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좀 생긴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 와중에 라면이 아주 큰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관도 편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몇 개월 기본이잖아요. 네. 또 여기서 재밌는 소식을 저희 또 금요일이니까 네. 말랑말랑한 소식을 좀 하나 준비해봤는데 네. 라면을 또 지역별로 그리고 문화별로 선호하는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아, 한번 준비를 그래요?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딱 라면 떠올리면 봉지면 아닙니까? 당연한 네,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저희 또 군 생활 하다 보면 뽀글이 네. 또 잊고 넘어갈 수가 없죠. 예,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화학 물질의 맛이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견디게 하는. 네, 이 어목한 시절을 네. 견디게 하는 봉지라면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하면 또 봉지라면 떠오르는데 멕시코, 일본과 같은 나라는 용기 라면을 우선 선호한다. 컵라면처럼 생긴 네, 거 컵라면을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용기면이 전체 라면 시장의 89%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특이하네요. 봉지면이 힘을 못 쓰는 거죠. 네. 제가 가서 뽀글이를 끓이는 법을 좀 알려줄까 싶어요. 어. 예, 그 나라분들 또 화이팅 넘치시는 분들이니까 바로 물 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 네. 또 간식 문화가 발달한 필리핀, 인도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조그만 라면, 이거만 큰 라면 말고 왕뚜껑 안 됩니다. 왕뚜껑 안 돼요. 무조건 일만 네. 해야지 라면이 그렇게 조그만 거 어둡게 네, 붙여요. 약간 간식이라는 문화가 좀 끼니가 아니라 간식이라는 문화가 크다 보니까 네. 약간 식사와 식사 사이에 조그만 라면을 드시는 걸로. 드시는 게 네. 하나의 문화로 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작은 걸 여러 맛을 여러 개 먹으면 됩니다. 그럼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지요. 네, 제가 한 3년을 저녁을 라면만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밥하기 귀찮아서 자취할 때. 네. 네, 그러고 나니까 멀리서 지나가도요 MSG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게 돼요. 그 라면의 계속 냄새. 네, 그 라면에서 나는 냄새가 이상하게 김치찌개 집으려도 그 냄새가 나요. 약간 넣죠. 실제로 네, 약간 넣는다는 넣잖아요. 얘기들도 그러니까 있고요.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 라면에 대한 에피소드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가지고 다 있을 있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요리를 하다가 도무지 이 찌개 맛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제대로 끓이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 엄포를 했는데 발견을 했죠. 라면 스프 한 봉지를 발견을 해서 살살살 뿌리니까 뭐냐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래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조금 따로 네. 빼놓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떤 비밀 스프로 이걸 보면 또 오늘 보고 계실 텐데 괜찮으실까요? 네, 레시피가 또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짜야 되는데. 매콤하고 깔끔한 맛의 비결은 그것이었다는 거 지금 기회 뭐에 통해서. 넣어도 맛있지 않아요? 너무 신묘한 정말 스프인 것 같습니다. 역시 배우신 분들께서 네. 식품공학 바이오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만든 집약된 어떤 식품이기 때문에 저는 네. 믿음이 갑니다. 심지어 그냥 라면에다가 뿌려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끓여서. 진짜 저녁에 사실은 과자보다 저는 그 라면 뽀개서 먹는 그 맛에. 하물며 저 부셔부셔라는 또 그렇죠. 제품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부셔부셔 절대 끓여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끓여 먹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절대 안 된다는 예. 소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라면 먹는 장면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추장, 라면 이런 게 K푸드라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꽤 맞습니다.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컨텐츠의 힘과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유튜브 네.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서 송중기가 컵라면을 먹는다. 먹고 네. 싶죠. 그렇죠. 저도 먹고 싶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제가 먹으면 그냥 먹나 보다 하는데 네. 송중기가 먹으면 먹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남자는 다 송중기 씨처럼 생긴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정답입니다, 여러분. 네. 공항에 내리자마자 큰 한숨을 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북해서 오신 네, 여성들이 네, 저한테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아 남한에 가면 저런 사람이 많겠거니 했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찾기가 어려웠다고. 예. 제가 대표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배우들을 좋아하시고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거기는 문화를 해보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드라마에 나오는 식재료나 뭐 음식 먹고 싶어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죠. 식품 회사들 입장에서도 네.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물꼬가 지금 튼 상황이니까 열심히 만두 만들고 라면 네.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네. 우리 모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마무리가 참 잘 됐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아. 교통통제. 교통통제요? 이게 네. 뭐예요? 뭐 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또 어제 또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에 내려서 예. 서울 지역 곳곳에 교통 통제가 좀 있었다는 내용을 조금 진짜 어제 간략하게 퇴근 때 장난 설명해 드리고자 아니었잖아요. 합니다. 납작하게 네. 쏟아졌죠. 어제까지 이틀째였고요. 오늘로 하면 사흘째였는데 오늘은 조금 서울 아침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쵸. 네. 하지만 좀 집중호우가 이뤄지면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가 됐었고요. 간략하게 좀 자치구별로 서울 지역 어제 하루 동안 누적 강수량을 찾아봤는데 210mm에서 230mm. 1년에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1200에서 1300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200 몇 밀리가 하룻밤새 왔다는 거는 고르게 내린다고 가정한다면 한 2달치가 하루 만에 내린 거죠. 그러니까요. 100mm만 와도 거의 대형 사고죠.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실 지난주에 가뭄을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또 때 아닌 물난리가 나서 제가 좀 입방정을 떨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 아닌 반성하게 되고요. 아니 뭐 본인 때문은 아니고요. 네, 뭐 주말에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또 다음 주부터 또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게 됐을까? 그 채세가 그리고 궁금해요. 왜 비가 내리는데 덥기까지 한 거야?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뭐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좀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너무 극단적이에요. 네. 네, 이게 진짜 이상해지고 있는 건 맞죠?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기후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 거로서 뭐 내일의 날씨, 모레의 날씨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날씨와 기후는 다른 건데 네. 기후는 장기적으로 반복돼서 이 나라나 이 지역이 어떤 식의 날씨를 계속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기후로 굳어지게 돼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온대 기후가 지금 우리 뭐 해외여행 많이 다녔었을 때 봤었던 뭐 스콜 같은 거 쏟아지는 것이 네, 느껴지면서 네, 네. 어느덧 좀 아열대 기후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실제로 과거에는 재배하기 어려웠던 과일들도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재배가 시작되고 있고, 맞아요. 뭐 물고기들도 잡히는 것도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기후가 천천히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좀 양상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한번 너무 더웠다, 뭐 역대급 그런 더위, 정도가 역대급 아닌 것 추위, 같아요. 뭐 이런 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 그리고 뭐 사만사온 이런 느낌도 요즘은 좀 아니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고요. 그렇죠. 시험 문제에만 나와요, 사만사원. 네. 네, 그래서 기후 자체도 변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왜 이렇게 기상청은 또 못 맞추냐? 이게 슈퍼컴퓨터 없어서. 슈퍼컴퓨터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컴퓨터가 기상청에 있음에도 어려운 이유가 네. 뭐냐면 지금 모델링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덩어리들, 공기 덩어리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 방정식,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야지만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한데 그거는 일단 난제예요.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수치적으로 계산은 가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계산 결과를 내기에는 컴퓨터 파워도 모자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확률적인 계산입니다. 과거에 이 정도의 모델이었을 때는 비가 올 확률이 얼마였다. 과거에 이랬을 때 뭐 어땠었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자체가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과거랑 모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되었었던 그 통계적 데이터를 집어넣어 봐야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부가 좀 추진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탄소 중립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미래다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요정과 과학요정 사이에서 많이 배우네요. 머리가 갑자기 아득해졌는데요. 네. 아까 나비의 멍공식을 좀
근데 하여튼 그 공식을 풀어야 된다는데 좀 풀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예.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